잘 들리나요? 네, 음. 자,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디브리핑을 녹화해서 다른 사람들에 공유를 하는 거니까 일단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 내가 그때그때 이제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할까요? 네네. 일단 그 주소, 제가 화면 공유를 위해서 음, 이 연구하신 분의 그 원래 원본 아니고 그냥 사본으로 제가 저장을 했고요. 음, 그 사본 저장한 거는 제가 카카오톡 링크를 드렸어요. 음. 네, 카카오톡 링크를 드렸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직접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화면은 제가 전체 화면을 공유할게요. 아, 일단 이 연구하신 분께서 한 이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가 뭐 설명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좀 인사이트가 있을 만한 점들 그리고 대략적인 설명 이렇게 할게요. 뭐 발표 자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제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진흥원 있을 때 학습 분석 한번 경험 공유한다고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관련된 어떤 자료들 또 최근에 유비온의 그 신입 직원들 대상으로 특강하면서 제가 학습 분석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가 좀 있거든요. 음. 그런 것과 비교해서 어, 또 어떻게 뭐 하다 보니 음, 유비온의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을 또 고민하는 입장에서 좀 두서없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어,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는 한 30분 정도 할 거고요. 제 설명하면 한 10분 정도? 그래서 한 4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중간중간 질문하면은 한 1시간 정도 보면 네, 되겠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뭐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고요. 그 뉴욕 주립대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다고 하고 학습 분석학을 지금 그 전공으로 삼고 계신 것 같고요. 어, 그 이화여대에서 학사, 석사까지 하고 가셨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분은 하이어 에듀케이션 영역에서 이런 영역을 관심 있어 하신다. 연구의 범위이겠죠. 보통 연구자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구하는 자기 범위가 있으니까 이런 범주이고 그 중에서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학습에 참여할까? 뭐라고 하는 뭐 이런 그 키워드 여기서 이 어떻게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게 학습 분석이 될 거고요. 그 온라인에서 최근에 HRD나 온라인 쪽에서 사실 이 정확한 정의를 이걸 뭘로 저는 내리는지 아직도 애매모호한데 엔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음, 몇 년 전부터. 음, 근데 인게이지먼트도 제가 볼 땐 약간은 엄블렐러 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단순 몰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뭐 참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주의 집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의 깊게 관심 있어서 주의 깊게 보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러닝 인게이지먼트를 되게 중요하게 요즘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어, 학습 참여의 유형은 뭐 행동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주체적 뭐 이런 참여의 종류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런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이런 참여를 하는지 이런 걸 관심 있어 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참여의 유형 뭐 이런 걸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학문적인 영역이고 그다음에 학습을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측정할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 이분이 설명하실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동영상을 10번 본 거는 참여가 많은 거냐? 어려워서 많이 본 거냐? 뭐 이런 거를
어쨌든 단순 수치로만 하면 열심히 했네 이겠지만 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 변수 처리를 해서 기술적으로 나중에는 할 수도 있겠죠. 뭐 동공이나 아니면 뭐 시험 평가 성적이나 아니면 어떤 글을 썼을 때의 문장, 단어 이런 것들 가지고서 아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학습의 어려움을 언제 왜 겪을까 이런 걸 관심 있어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지원, 지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하셨습니다. 지원이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인터벤션 같이 도와주는 거죠. 서포트하고 서포트하는 거.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러닝 어널리틱스를 이제 그 볼 때 이게 데이터 분석하고 러닝 어널리틱스하고 사실 같지만 목적이 학습에 맞게 학습자를 위해 이론에 근거하여 하는 게 데이터 분석하고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요 러닝 어널리틱스를 위해서는 수집 분석 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 그 수집은 LMS에서 일단 수집을 하는데 최근에는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하기도 하겠죠. 그 영상 분석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동공인식을 하거나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고 분석은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통계 방법이죠.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통계와 최근에 이 인공지능 기술, 뭐 딥러닝 같은 요 두 가지 부류로 제가 볼 때는 분류가 되는데 저는 그 머신러닝, 뭐 ML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서 일단은 현재까지의 학습 분석은 적어도 굳이 ML까지 갈 영역은 많지 않고 LMS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전통적인 통계 기법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내가 자료는 그 러닝 어널리틱스랑 네, 그 학습 환경에서의 데이터 사이언스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갈래는 다른데 네, 데이터 사이언스, 그 학습 환경에서의 데이터 사이언스는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까지를 데이터 분석이라고,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이라고 보고, 실제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벤션, 여기는 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야지 러닝 어널리틱스다.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분도 뒤에 그런 뭐 처방까지 해야 된다. 처방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들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기는 해요.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 저도 저 나름대로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분석하고 처방하는 거는 완전 다른 페이지인 것 같고 분석도 전통적인 통계 기법하고 딥러닝 같은 걸 적용하는 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거다. 러닝 어널리틱스 하면 전통적인 통계보다는 요즘은 다 무슨 인공지능 기술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건 좀 먼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학습 분석학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시는데 이제 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총평을 하면 학습 분석학은 그냥 학문이다. 이거를 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각 연구자들은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곳만 굉장히 깊게 파거든요. 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변수만 어떤 방식이든 간에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그걸로 실험실 환경에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음, 어, 그 이론을 근거를 배우고 그거를 학문을 익히고 변수를 설정하는 것까지가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실제로 나온 그 결과를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학문과 산업의 이 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여기서도 그래서 학습 분석 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이 학술적인 관점에서의 분류고요. 이것을 저희 같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학습 분석이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게
음, 학문은 저 학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솔루션화하고 서비스화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다. 음,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루션이 왜 어려운 일이냐면 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학습 분석을 얘기하는 여러 교수님들 그다음에 학자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관심 있는 것을 솔루션으로 담아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보편 타당해야 되고 생산성도 고려해야 되고 미래 지향성도 고려해야 되고 실제로 그 연구자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편 타당한 어떤 이해관계자들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는 가장 큰 이 한계다라고 이 강의를 보면서 그냥 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문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속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기술로 만들 수 있도록 저는 기획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갭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가장 지금 저의 숙제입니다. 뭐 지금 유비원에서 저에게 주신 과업도 제가 수행하기에 그 갭을 빠르게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학습 분석학의 용어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 학습 과정과 결과를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스트림 및 교육 환경의 고유한 특성, 요구 및 우려에 대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2019년도에 다른 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인용하셨고요. 음, 그리고 이거를 한 줄로 이분이 정리하시기에는 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절반에 해당되는 거다. 어,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 학습자 쪽 관점이 이 정의에는 빠져 있죠. 네. 그래서 학습자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고 교수자와 또 의사결정자 이건 좀 세계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 이전에 우리가 정원 대표하고 이야기할 때도 좀 이슈가 됐던 건데, 크게 이제 그 보통 이런 학습 분석이 이제 연결되는 지점이 의사결정자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영역이 있고, 학습자들한테 바로바로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키게 해서 뭔가 개입을 하게 만드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교수 학습 설계를 아예 도와주는 뭐 그런 측면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용도, 목적에 따라서 방향이 매우 달라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저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단계적으로 하든 아니면 병렬적으로 서로 다른 그 팀에서 하든 이걸 좀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그 학습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 이거는 뭐 교육 현장에서 늘 해오던 일 아닌가라고 이제 이번 질문하셨는데 이건 교사들이 자기 반 학생들 또는 교수가 학생들을 눈으로 보면서 휴리스틱으로 이해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이제 학습 분석학이라는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는 거다. 예전부터 있었 왔지만 이거는 뭐 그런 식으로 설명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사이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학습자가 활동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표를 개발한 다음에 처방하는 것까지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실행의 영역까지 가는 거죠. 지표까지 만드는 것도 사실 지금은 어려운데 사이클은 이 크로우라는 분이 처방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놓은 이유도 이렇게 해서 계속 나선형으로 어, 그 발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어, 현재 저희 그 우리나라 이러닝 에듀테크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측정 지표 정도까지만이라도 나와줘도 다행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음, 지금은 지표도 마땅치 않고 음, 이 지표부터 설계를 하는 것도 지금 뉴비원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고요. 물론 제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데이터를 쌓고만 있지 이거를 가공할 수 있는 형태의 분석 환경이 사실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무들의 데이터베이스 속에만 로그로 저장돼 있거나 구글 서버에 저장돼 있죠. 데이터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데이터 그걸 통해서 좀 그 한 가지 든 생각이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학습 분석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이분도 아마 뉴욕 그 유니버시티 같은데 그 NYU라고 하는 데서 교수님 한 분이 그 학습 분석이라는 것을 그 데이터가 어떤 의도적,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수집할 건지라는 것이 분명하게 어떤 설계가 돼서 의도적으로 그 데이터를 모아야지 실제적인 어떤 의미성들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 사실 측정 지표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야지 실제적인 데이터 수집이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데이터가 먼저 존재하고 그 데이터를 무작위로 수집하면 뭔가 의미가 분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뚜렷한 목표, 여기서는 이제 측정 지표가 되겠죠. 지표가 있어야지 실제로 그 데이터의 수집 범위라든지 대상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지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학습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옛날 지식에서 학습 분석, 그러니까 대시보드예요. 대시보드 만들 때 그러한 방법론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음, 내가 대시보드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거를 쫙 지표를 정해서 음, 개발사에 전달하고 그거를 데이터를 뽑아서 시각하는 것까지 개발사가 한 거거든요. 그게 대시보드를 만들고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현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 정도에서는 맞는 얘기고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거기까지가 일반적인 통계학의 영역이다. 음, 왜냐하면 통계는 변수를 넣고 독립변수 종속 변수를 넣고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예측을 회귀 분석을 통해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런 것이 대부분 현재 그 기초적인 어, 통계인데 그 정도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음. 어, ML이나 이쪽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이쪽으로 가면 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위 데이터를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그 딥러닝 같은 기술을 쓰면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 그런 용도로 딥러닝을 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 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결과를 검증하는 용도로 지금은 통계를 쓰잖아요. 음, 그거는 회귀 분석 정도 그러니까 추천을 하거나 음, 예측을 하는 거는 그냥 음. 회귀 분석으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철저하게 변수가 통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예전에 이제 내가 사례를 그 이제 중도 탈락률이라고 하는 걸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 모델링하는 걸 봤는데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수만 가지 팩터가 있을 텐데 중도 탈락률에 영향을 주는 뭐그 사람이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팩터들을 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주고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어느 정도의 그 중도 탄력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분석하려고 했을 때 머신러닝을 쓰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팩터 자체에 대한 가중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모델링화해서 그것들을 다 변수화 시킨 다음에 분석하게 되면 그 결과를 도출하는데 너무 많은 숫 작업들이 필요하니 그걸 아예 실제적인 어떤 데이터와 가깝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중치가 각각에 대해서 작동을 하는지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 가중치 결과값들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모델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제 말의 핵심은 뭐냐면 측정 지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머신러닝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뭔가 우리가 그 무작위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 목표가 있고 그 안에 어떤 변수 값들을 찾기 위해서 머신러닝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머신러닝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음,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근데 거기도 전제가 이 측정 지표, 내가 예를 들어서 중도 탈락을 저는 대학에서 꼭 중도 탈락자를 선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거를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있을 텐데 음. 그 변수를 사전에 한번 검증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약에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어떤 그 요인이 어디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측정 지표를 이렇게 굉장히 넓게 잡느냐 아니면 연구의 입장에서 내가 이론적 배경을 쭉 문헌을 읽어보니까 중도 탈락을 할 수 있는 어떤 팩터들을 성적과 출석과 로그인의 횟수와 뭐 그다음에 어떤 성찰일기 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단어라든가 다른 동료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좀 수동적인 뭐 이런 요소로 넣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론적으로 미리 변수를 체크해 놓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많이 배제하는 형식이라는 거죠. 현재의 분석이. 음.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더미 데이터를 가지고서 거기서 의미 있는 작업을 뽑아낼 수 없다라는 거는 맞지만 아직은 그 데이터가 어떤 게 무엇이 영향을 주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일단은 저장을 하고 거기서 찾아가는 과정을 해야 된다. 음. 음,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처번까지 왜냐하면 가지도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어쨌든 측정 지표를 그러니까 어쨌든 초기에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들도 수집하고 그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네, 뭐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석을 하려면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뭐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습 과정 데이터, 음. 활동, 산출물, 연관 데이터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학습 과정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그 아이디 이거는 비식별화 처리한 아이디일 거고요. 뭐 데이트 어떤 동작을 했는지 카테고리는 무엇인지 이건 로그죠. 로그 접속 로그 같은 뭐 음. 그런 형태 데이터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결과 데이터 사전 지식 그러니까 사전 테스트 결과 같은 거 음. 그다음에 현재 성과 사후 성과 뭐 프리테스트 포스테스트 결과 이런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이 결과 데이터는 뭐 이런 식으로 음. 진도율 그다음에 뭐 그레이드 음. 이런 출석률 뭐 이런 것들 학습 음. 결과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고 음. 그다음에 학습자 특성 데이터 인구 통계학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뭐 성격이라든가 학습자와 관련된 그런 것들 음. 뭐 경제적인 상황 제가 음. 볼 때는 중도 탈락률의 가장 핵심은 인간관계와 가정환경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네, 왕따 당해서 떠나거나 집이 음. 어려워서 떠나거나 근데 그걸 과연 뭐 뭘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이제 해봐야죠. 그다음에 교육 환경 어떤 환경에 있느냐, 뭐 디바이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교실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겠죠. 음. 뭐 이런 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어, 이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더 많은 데이터가 양질의 정보를 의미할까? 그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표 만들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동의해요.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부터 할 수 있고, 가성비 좋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100% 동의.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으다 보면 그게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넓은 지표를 좀 더 가능성을 이렇게 레인지를 넓혀보고 그걸로 말씀하신 대로 모델링의 변수를 선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석 기법의 종류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데이터 과학 방법인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사실은. 이게 뭐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구조를 발견하는 거, 음. 이거는 뭐 시계열적으로 음. 접근하는 거, 음. 이거는 NLP, 음.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 음. 이거는 또 이제 시각화하는 거, 뭐 음. 이런 종류이고요. 음. 제가 볼 때는 이 프리딕션 정도 하고 이 시계열, 이 정도로 정량적인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정형적인 거,
비정형적인 거는 NLP 형태소 분석 같은 거 하면서 긍정, 부정, 뭐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다음에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도 보면 이제 지도 학습과 관련돼 있는 프레딕션 어프로치 하는 부분하고 여기 보면 unsupervised 그러니까 그 비지도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까지도 이 학습 분석의 범위를 아예 두고 있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분석이다. 그래서 템포럴 어프로치는 뭘까? 이게 느낌. 이게 시계열적인, 제가 단어를 찾아봤더니 시계열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명을 했는데 저도 처음 여기까지 듣는 말이라.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방법론들이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프리딕션 정도 하고 뭐 구조 분석, 구조를 발견하는 구조 분석, 뭐 요인 분석 요런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분석 기법, 이건 그러니까 통계 기법을 선정해요. 그 보통 실험 설계할 때 그거랑 제가 볼 때는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허들이 있는 게 이런 걸 다 배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려면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이게 또 이거를 도구가 다 다르니까. 예, 배워야 되고 자료가 영문이고 국내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딥러닝만 해도 코딩 실습 위주지 이게 어떤 이론적으로 뭔가 이게 배울 수 있는 거는 외국 자료가 많다 보니까 사실 언어에 의한 허들이 제일 높아 보여요. 저 같은 영알못은. 제가 그래서 보기에는 이 5가지가 전부 그 딥러닝 쪽에서 보면 알고리즘이 다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러겠죠. NLP나 지금 비주얼 어프로치 이런 것들에서 쓰는 그 지금 알고리즘이나 프리딕션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틀려서 하나하나에 대한 도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거 접근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빡시게 공부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예측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여기 UK 오픈 유니버시티의 실제 모델. 사례라고 얘기하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코스모스도 이런 형태의 프리딕션 대시보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거고. 모듈이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지.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보면 그 위에는 현황이잖아요. 음, 위에는 현황이고 증감 표시가 돼 있는 거고 어, 지금 보면 이렇게 뭐 이런 뭐 TMA가 뭔지 모르겠지만 판단할 수 있는 준거,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코로나 때 뭐 예전 요즘은 안 나오는데 뭐 R 값이 뭐 1을 넘느냐 안 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코스모스가 무언가를 할 때 코스모스 지표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 지표를 계속 디벨롭 해나가는 게 경쟁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가지고서 조합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계산식을 만들어내는 일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어떤 걸 변수로 넣고 산식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난감한 거죠. 그래서 오픈 유니버시티에 요걸 가지고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개발하는 건 쉽다. 그렇죠? 그냥 수식 만들면 돼요. 사칙 현상 가지고 뭐 로그 씌우고 루트 씌우고까지 안 해도 단순 뭐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 정도까지 산식을 만들면 되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과거에 있는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델화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지표가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경향성이 일치하거나 방향이 맞느냐면 모델이 성립하는 거고 안 맞는다면 이 모델을 계속 뺑뺑이 돌려가면서 모델을 정교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맞아요. 이게 이제 머신러닝에서 주로 하는 거죠. 아니 노가다라. 네, 계속 바꿔보는 거죠. 음, 근데 어떻게 바꾸는지도 저는 몰라서 사실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R, 파이썬 뭐 이런 것들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만들려면. 그래서 R이나 파이썬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만드는 거는 쉽죠. 그냥 만들면 되니까 틀려도. 근데 이걸 적절하게 괜찮은 값이 나오게 하는 건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는 진짜 의사결정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값을 넣고 가중치를 얼마나 넣을지 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난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성 간의 관계성 이런 걸 판단해서 설정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모델을 선정했냐, 알고리즘을 어떤 걸 썼냐 이것도 뭐 다 통계 분석 방법도 다 알고리즘이니까요. 뭐 그런 걸 적절하게 개발하는 건 어렵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아까 제가 요거를 좀 찾아보니까 아까 TMA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턴어라운드 매니지먼트 뭐 이런 표현을 쓰네요. 혹시 그런 개념을 혹시 알아요? 선, 턴어라운드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추측을 해보면 이 그 화면을 보면은 약간 그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어디까지 패스했고 그때 어떤 점수가 나오는지 거기 보면 next TMA 뭐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그거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TMA라고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뭐 듭니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면. 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여기 보면 next TMA grade prediction 이렇게 해서 네. 그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를 여기다가 그쵸. 표현을 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뭐 로그인의 횟수와 주기적인 어떤 그런 경향을 보면 성적 예측이 70 몇 퍼센트 가능하다. 옛날에 이화여대 뭐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사석에서 많이 하셨었거든요. 음, 음, 그 음. 뭐 나름대로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서 계속 검증해 나가는 거겠죠. 여기서도. 밑에 그 링크를 들어가 보면 꽤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일단 유용하게 활용한 거는 당연히 더 어렵겠죠. 이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거는 그 처방이잖아요. 처치. 그 데이터를 본 사람이 실제로 이거를 활용하는데 유용한가? 뭐 이거는 정말 이제 정말 잘해야 되는 거라서 음, 여기까지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뭐 교사를 위한 거냐, 학생을 위한 거냐, 의사 결정자를 위한 거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교수 설계자를 위한 거냐, 이 방향성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거 연구할 때 이런 거 주의해서 그 연구해라 라는 어떤 코멘트를 이렇게 보라색으로 계속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처방도 중요하다. 이제 아까 그 원 사이클 모형에서 마지막에 처방이 있었잖아요. 맞춤형 개별화 학습의 경험을 학습자한테 제공하는 것, 뭐 자기주도적 학습 향상을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 중요하다. 그다음에 교수자 의사결정을 위한 것 중요하다. 음, 그래서 방향을 정하고, 그러니까 타겟을 정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비온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을 위해 할 것이냐. 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개발 방법, 서비스화, 솔루션화 그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역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흔히 얘기해서 가르마 탄다고 표현하는데 가르마를 좀 잘 타놔야 이게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연구 동향은 뭐 이런 것들 요즘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연구자들이 하는 이야기라서 자료를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예전에 특강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좀 참고하실 만한 이 영상을 보시면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 저는 그 공급자 관점하고 학습자 관점 이 두 개를 좀 분리를 했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학습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교수자이겠죠. 그렇죠? 교수자. 음, 그래서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습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교육 행정당국도 중요하겠죠. 학생 수가 준다든가 뭐 중도 탈락이 줄면 뭐 어쨌든 간에 매출이 줄 테니까요. 1인당 쓰는 객단가가 매우 높은 사업이잖아요. 대학이. 그러니까 이 공급자 관점하고 그다음에 학습자 관점하고는 제가 볼 때 명확히 구분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오히려 학습자 관점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나도 비슷한 생각을 요즘 네. 하고 있어. 뭐 요즘 학습자 관점은 지금 특히나 이제 맞춤형 학습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정교하게 뭔가를 하기 위한 데이터가 지금 단계에서 뭔가 그 이게 제시가 되려면은 굉장히 그 모델링이라든지 뭐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추천 서비스 이런 것들 굉장히 그 면밀하게 검토되고 정교화돼야 되는데 그 수준이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뭔가 학습자들한테 개입을 한다거나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공급자적인 거는 뭐 대시보드나 어떤 독려를 하기 위한 그런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학습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그쵸. 어, 학습자는 저는 이 두 개 정도면 충분하다. 뭐 추천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이 학습자 관점에서 무언가를 추천해 준다 의미 없거든요. 음, 뭐 160학점 들어야 되는데 뭐 추천을 받아요. 들을 수 있는 거 듣고 싶은 것도 수강 신청을 못하는 판국에 음, 그 제가 느끼는 지식할 때도 가장 딜레마였던 게요. 그때 추천 알고리즘 만들어 내라라고 막 했었는데 저는 음, 못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음, 컨텐츠가 충분하지 않다. 음. 추천을 하려면 적어도 뭐 몇만 개 단위에서 맞아요. 한 열댓 개 추천해주는 선이 되어야 되는데 넷플릭스는 돼야지. 유튜브는. 그죠? 예. 그래서 컨텐츠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고 매년마다 컨텐츠가 갱신되는 형태, 특히 공공에서 입찰을 해서 이런 형태는 추천 못한다. 음, 해도 그냥 관련 키워드 아니면 비슷한 과목 이런 거 정도 추천을 하는 거지 뭐가 있어야지 추천을 할 텐데 그건 컨텐츠의 환경 때문에라도 추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학습자 관점에서는 자각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걸 많이 안 하고 있었네 이렇게 까먹었을 때 음, 자각하게 하는 거. 음, 그 다음에 비교해서 나도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거. 음, 요 두 개 정도 선이면은 그러니까 현황을 자기가 스스로 자각하고 평균 진도는 74인데 나는 40밖에 안 되네. 좀 더 분발해야지. 뭐 요런 정도를 느끼는 동기부여. 요 두 가지 정도 선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뭐 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이 공급자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학습 분석을 저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음, 현황은 어떠한지 보는 거, 그 음, 다음에 현상을 보는 거, 음,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는 거. 이게 기초 현황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동의 패턴을 분류하는 거고 가설을 설정해서 증명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 용어로 따지면 산업 용어로 따지면 대시보드를 만드는 게 현황 파악이고요. 음, 이거는 그냥 산술 통계예요. 음, 평균, 표준 편차 정도만 음, 가지고서 음, 사칙 연산과 평균 표준 편차 정도면 해결되는 이게 제가 볼 때 학습 분석에 저는 8알은 본다고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음. 그리고 보여주기만 해도 그럼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석하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른 영역인 거죠. 그건 음, 휴리스틱이 개입돼야 되는 거니까요. 음, 음,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라고 해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는 교수자가 있고 위험성을 인지 못하는 교수자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음, 그래서 현상만 충실하게 보여줘도 저는 8알은 될 거고 8알이 된다라는 얘기는 웬만큼 데이터에 관심 없는 학교라면 대시보드만 잘 만들어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준이겠다 정도의 저는 예상은 합니다. 음, 두 번째로 그다음 한 10%는 패턴을 분류해 보는 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패턴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강좌의 패턴도 있겠죠. 그다음에 학습자가 몰아서 듣느냐, 꾸준히 듣느냐 뭐 이런 패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 많이 들어오는 어떤 그 요일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뭐 서버를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 한다든가 음, 뭐 이런 식의 처치를 할 수 있는 행동 패턴을 분류할 수 있을 거고요. 뭐 대학 관점에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니면 학습자의 유형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는 활발한데 온라인에서는 조용하네. 온라인에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 푸는데 게시판에 글 쓰는 거는 별로 그 선호하지 않고 잘 음, 못하네. 뭐 이런 분류들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처치는 교수자가 하면 되니까요. 그 나머지 10%는 예측. 근데 이 예측은 도대체 어떤 용도로 예측을 써야 될까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중도 탈락률을 예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물론 있어빌리티는 하지만 이걸 하는 노력에 차라리 구화를 여기다가 쏟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근데 개입이 빠진 이유는 뭘까? 개입이요? 네. 어떤 개입? 그러니까 학습 분석의 결과는 결국에는 이제 인터벤션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면 네. 여기서는 이제 예측이라는 거 뒤에 다시 어떤 뭐 그 개입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아, 저는 이게 분석까지만 본 거고요. 음, 아까 그 학습 분석학 자료에 보면 이게 사이클에서 처방이 있었잖아요. 음, 음, 거기까지 저는 보지 않은 거죠. 음. 저는 이게 아니, 여기서 내가 질문 하나. 네. 그러면은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걸 처방이라고 지금 이제 표현했는데 이거를 학술적으로는 처방이 맞아요? 개입이 맞아요? 어떤 게 더 맞아요? 어, 제가 인터벤션이라는 용어는 제가 그 교육공학 공부할 때 많이 안 썼고요. 어, 트리트먼트라고 많이 썼어요. 트리트먼트 혹은 프리스크립션 뭐 이렇게도 쓰잖아요. 네.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처치라는 용어를 트리트먼트, 제일 많이 썼어요. 처치. 트리트먼트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네. 근데 뭐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처치라고 하는 게 어떤 수업 모형을 만들어서 음, 이렇게 적용해 봤더니 음. 성적이 오르더라. 아이들의 태도가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결과치로 보는 종속 변수는 사실 몇 개가 없어요. 이게 이제 좋아져야 하는 요소만 뽑으면 되거든요.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내가 좀 용어가 좀 헷갈려서 뭐 어떤 네. 경우는 트리트먼트, 어떤 경우는 프리스크립션 처방이잖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주로 인터벤션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개입 이런 네. 방식으로 또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 조금씩 뉘앙스가 좀 다르고 다르죠. 네. 네, 다르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뭐 그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교육 분석학에서 어떻게 지금 그 이 용어들을 그 뭔가 이렇게 그 규격화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처방은 미리 하는 거고요. 음, 처치는 음, 대입해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교수학습 모델을 만들어서 음, 이렇게 실행하게 하는 것, 이건 트리트먼트고요. 음, 그렇게 해서 유의미한 어떤 요소가 발견돼서 음, 그러면 이렇게 처치할 때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네? 음. 라고 사전에 그거를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걸 처방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네. 프리스크립션은 그러니까 처방은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네. 하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트리트먼트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뭐 인터벤션을 그냥 그 두 개 다가 사실 개입의 행위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벤션은 약간 그 두 개를 포괄하는 느낌이 좀 들고. 네. 근데 저도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 까먹어가지고 음, 그냥 막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은 저는 여기가 9할, 음, 여기는 한 10% 정도. 그러니까 이쪽까지는 사실 전통적인 통계 모형이나 그냥 그 산업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쪽은 이제 딥러닝 같은 걸 적용하면 좀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측도 결국에는 회귀 모형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쫙 그려서 그 그래프 선상에 가깝게 도출되면 그 산식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1차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일지 아니면 로그 형식인지에 따라서 이 통계 모형이 다르지만 결국엔 이 모든 거는 사실 다 전통적인 통계 모형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쪽은 특히 이제 딥러닝을 요즘은 많이 쓰는 추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여기서 말씀을 질문 하나.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학습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여러 가지 표준들이 이제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뭐 네, K-12 쪽은 캘리퍼 중심으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네, 그 평생학습 쪽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이나 평생학습 쪽은 XAPI 쪽으로 이제 표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표준을 안 쓰는 경우도 이제 꽤 있고, 네. 그 학습 분석에서 어떤 표준을 따르냐 안 따르냐 이런 거에 대한 박형주 박사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때요? 어, 전 사실 그 옛날부터 스콤 할 때부터 음, 이 표준이 이 로컬 음, 우리나라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 그렇게 중요할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게 그 이유가 일단 뭐 저도 뭐 완전 그 뭐 학자 스타일도 아니고 음, 그냥 반반인 좀 케이스에서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일단 산업적으로 우리가 표준이 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더 강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표준을 XAPI라고 하는 그 표준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준비를 막 하는 것보다는 음, 일단 분석해서 시장에 깔고 그 영향력을 만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저는 고도화하는 것을 하는 방향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시장에 깔리지도 않았는데 표준 얘기하다가 사장되느니 음, 일단 쓸만한 걸 먼저 만들자 주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요 XAPI의 그 주어 동사 그다음에 변경되는 어떤 상태 이런 것들 다 정의하잖아요. 음. 주어 동사 목적어로 돼 있죠. 네. 음, 그러니까 그걸 정의하고 그걸 일일이 다 어떤 그러니까 사전에 해놓잖아요. 음,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정도 영역에서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봤어요. 음, 그러니까 더 냉정하게 본다면 아니 현황에 대한 아주 더하기 빼기 그 그걸로 그걸 가지고서 현황도 보여주지 못하는데 음, 무슨 활동을 분석을 해? 라는 음, 주의인 거죠. 물론 됨은 좋은데 음, 먼저 현황부터 데이터부터 제대로 대시보드화 시켜서 음, 그걸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음, 이거조차 안 하는데 API를 논하면서 그 음. 하는 게 그 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주의예요, 저는. 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이제 XIPR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제 좀 기존하고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고 왜 이걸 쓰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그냥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터 타입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LMS에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할 때는 이제 흔히 우리가 엑셀 형식 2x2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해주는 네, 그런 데이터 형식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형식에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XAPI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제이슨 방식의 XML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구조화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확장성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습 분석이라는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는 이유는 기존의 어떤 유형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유형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도 데이터 수집이, 뭘 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제한 때문에 수집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박형준 박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분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지 집중하냐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 데이터의 형식 때문에 나중에 한계를 어차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공감하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야 될 텐데 그 언젠가를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그 지식 만들고 그다음에 지식의 데이터 하면서 느꼈던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장벽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LMS에 탑재되는 컨텐츠는 그냥 영상이면 된다.
인식이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음, 사실 보셨겠지만 지식의 그 무들처럼 음, 학습 활동을 다양하게 조립해서 음, 액티비티 기반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거든요. 음, 음, 아무것도 쓰질 않아요. 동영상하고 음, 댓글 다는 거 2개 쓰더라고요. 근데 대학에 제가 그 코스모스 이 데이터 분석하면서 이렇게 봐도 음, 가장 많이 쓰는 게 동영상, 음. 그 다음에 뭐 과제, 게시판. 그쵸. 음, 공지사항이에요. 게시판도 아니고 음, 공지사항. 음, 그리고 파일 업로드, 음, 폴더. 음, 그러니까 사실 학습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음, 자료 중심의 블록들을 무들에서도 이미 거의 대부분이 그것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XAPI로 음, 정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상태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형태의 음, 컨텐츠가 보편화되어서 음, 거기에 맞는 컨텐츠가 나와줘야 음, 그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할 텐데 음, 지금 코스모스의 한 80개 정도 되는 대학의 데이터를 지금 긁으면서 느끼는 바도 거의 동일해요. 아, 음, 동영상이면 끝나는구나. 음, 포럼 게시판 하나 쓰지 않는구나. 음, 음, 그냥 공지사항에 음, 공지 올리는 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음, 자이닉스를 참 많이 쓰는구나. 아, 이번 학기는 실시간 툴을 많이 썼구나. 음, 뭐 이런 정도의 그 데이터의 현황을 보이기 때문에 음, 사실 그렇게 한다면 XAPI는 지금 그걸 준비하느라고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음, 시장에 깔아놓고 정말 괜찮은 대시보드까지만 잘 만들어 놓고 음, 그걸 가지고서 적절한 알고리즘,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서 원하는 그 의사결정자들이 원하는 그 요인이 있을 거잖아요. 음, 뭐 중도 탈락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거에 유비온에 생각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이렇게 유비온이 이렇게 생각해서 음, 숫자가 이거예요. 예측률이 이겁니다. 라는 거를 맞든 틀리든 간에 제시하는 것. 음, 그리고 뭐 학습의 ROI 사실 못 뽑잖아요. 음, 그러니까 인지적인 거를 다 제외하고 정량적인 것만으로 한번 ROI를 뽑아보자. 음, 뭐 이런 몇 가지의 그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음, 어, 모델 음, 플러스 나머지는 음, 정말 디테일하고 다양하고 음, 있어빌리티한 대시보드 음, 요 정도 2개가 저는 음, 중요하다. 그 중에서 대시보드가 1순위 음, 그리고 이 대시보드를 현재는 SI 방식으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음, 사스 방식으로 플랫폼화 시키는 게 저는 2순위 음, 그리고 유비온의 모델을 만들어서 맞든 틀리든 간에 제시하는 게 3순위 음, 그 다음에 표준이 4순위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음,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LMS,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무들이나 캔버스 같은 그런 폐쇄적인 어떤 환경에서의 학습 분석은 굳이 표준을 준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학습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떤 조금 더 먼 미래라든지 조금 더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존재하는 환경들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 수집을 고려한다면 그때는 표준적인 어떤 조건들은 여전히 유의미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고객사가 표준이든 아니든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 표준으로 갈 거면 자체 서비스,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음, 자체 서비스, 그러니까 컨텐츠하고 같이 잘 맞아서 음,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과 같은 대학의 패턴 또는 HRD의 컨텐츠 패턴으로는 동영상을 봤다 안 봤다. 뭐 제가 심지어는 그 로그까지도 수집해 봤거든요. 음, 플레이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 음, 임시 저장 포즈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 음, 그다음에 자막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 수료증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트래킹을 해봤어요. 음. 근데 어, 그런 정도로만 그런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 시간이 많이 좀 흘러서 거의 네, 한 시간이 다 돼가 있는데 5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네, 제가 좀 이제 그 박형주 박사한테 좀
그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학습 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비원의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학습 분석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시작하고 자기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이리 무슨 거창한 뭐 제가 무슨 학습 분석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사칙 연산을 활용해서 현황만 제대로 보여줘도 이 업계에서 이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코스모스 데이터를 한 땀 한 땀 저희가 이제 그 긁고 있는 생각 그 입장에서 보면 어, 아직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음,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걸 뭐 듣는 분들이 학습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제 스스로 부끄러운 얘기고, 음, 다만 그 제가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감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수치를 눈으로 보고 그걸 근거로 판단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음, 저는 그 데이터를 자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 그러니까 단순히 집계된 수치만 보더라도 음, 그거를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접목해 보면 음, 어, 같은 리소스라도 어디다 투입할지 말지가 사실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제가 그 지식에서 수료증 버튼을 몇 번 누르는지 로그를 한번 수집해 봤거든요. 그때 당시 기억으로 우리가 그런 뭐 평생학습이나 이런 어떤 컨텐츠를 보면 인증에 대해서 되게 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음, 그래서 수료증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쓸 거다라고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수료증 인쇄도 시켜줘야 되고 숫자도 명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해서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막 넣는데 그때 당시에 비중 제가 충격받았던 비중이 0.6%였어요. 음? 수료증 버튼을 누르는 수가 0.6%. 어, 그러니까 어떤 걸 대비했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비교했던 수치가 0.6%라고 한다면 음, 진짜 필요한 사람만 누르는구나. 이게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다른 거라서 그런 건가? 사실 그거는 도메인 날리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죠. 같은 그 리소스라면 이런 쪽에단 투입하지 않아야겠구나. 또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리소스가 부족하니까요. 동영상에서 저는 자막 기능을 되게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거다 생각했는데 거의 누르지 않더라. 음, 뭐 예를 들면 배속 기능은 생각보다 많이 쓰더라. 그렇다면 이 뷰어에 대한 UI UX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한다든지 이 뷰어 단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업을 발주할 때 어, 여러 가지를 개발하지만 그 중에서 비율이 높은 거 많이 사용하는 것 중심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의사결정에 좀 저는 썼던 케이스가 있고, 또 컨텐츠를 기획할 때도 댓글과 동영상만 쓰더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예 유지보수 항목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저는 제 판단의 근거로 쓰는데 그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학습 분석도 사실은 교수자가 아닌 다음에 이런 운영이나 오퍼레이션을 하거나 구축을 사업하는 영역에서는 음, 데이터 분석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음, 하지만 음, 그 고객사들의 데이터를 보면서 음, 집중해야 될 포인트, 나의 업무에 음, 어떤 부분을 더 중심적으로 가야 될지, 조직의 리소스를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음. 그런 인사이트는 충분히 얻을 수 있겠다. 예전에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경영학 쪽에서는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 뭐 이렇게 표현하죠. 네, 이제 우리 학습 분석도 결국에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 조직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에 고객사의 데이터를 제대로 보면서 제대로 의사결정하고
리소스를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용도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데이터들하고 조인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점점점 코스모스의 데이터 서비스나 역량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오늘 내가 그냥 생각을 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느낀 인사이트는 어쨌든 그 데이터를 우리가 그 바라볼 때 너무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접근을 하면 오히려 방향성을 놓치고 헤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리소스 네, 차원에서도 비효율성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뭐 굳이 표준이 아니더라도 그 시스템 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그 학습자 뭐 맞춤형 이런 것보다 의사결정을 위한 그런 네,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느낌이 네.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 계속 이제 협업을 할 텐데 음, 하면서 유의미한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운영이나 뭐 개발이나 PM을 하면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보면서 판단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 뭐 워크숍을 하든지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전달을 하든지 하는 것들 한번 계속 고민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오늘 뭐 어쩌다 보니 뭔가 유튜브 영상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이 내용은 어쨌든 녹화가 돼서 다른 분들한테 공유가 될 거라서 아마 유용하게 잘 쓰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고생하셨고 나중에 또 비슷한 자리가 있으면 또 모시고 한번 또 이야기 들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난 해소하고 이제 제가 끊겠습니다. 예.